자, 우리가 여기는 이제 이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뭐가 나온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중3 마지막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중3에서 이어지는 거야 이게. 중3에서 마지막에 이제 뭐 배워요? 허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허블이 뭘 관측해요? 온 우주에 있는 뭘 관측하더라? 은하들을 관측해. 은하.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요. 외부 은하를 관측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온 동네방네 모든 은하들이 다 나한테서 뭐하고 있어? 멀어지고 있어. 멀어지고 있더라고. 그럼 이제 둘 중 하나야. 얘들이 진짜로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거나 그럼 왕따죠 왕따. 다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죠. 또는 우주가 뭐하고 있는 거야? 온 우주의 모든 공간이 팽창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잖아요.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여기도 팽창하고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너무 무의미할 정도의 수치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영상의 용량을 무한으로 늘려서 이 공간을 무한히 녹화를 하게 되면 한 100억 년, 1000억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공간이 팽창한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겠죠. 기껏 해봐야 한 1cm 정도. 그지? 1cm 정도. 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무의미할 정도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팽창은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어. 라고 보시면 돼. 왜? 허블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뭘 관측하게 되냐면 외부 은하들이 전부 다 멀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관측하게 된단 말이야. 이 외부 은하가 멀어진 거 어떻게 관측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게 도플러 효과라는 거예요.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기는 이제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도플러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파동을 알고 계셔야 돼요. 파동은 뭐예요?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진동의 형태, 에너지가 주변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종류 같은 경우는 지진도 있을 거고 소리도 있을 거고 빛도 있을 거고 혹은 물결도 있을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소리나 지진, 소리니까 뭐 음파, 초음파 다 포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결, 뭐 기타 등등의 빛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전달되느냐, 매질이 전달을 해줘. 소리, 빛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리, 지진 이런 애들은 매질이 진동을 해서 전달을 해줘. 매질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물질들을 얘기해. 에너지가 오면 진동을 합니다. 그럼 그 진동이 옆에 진동을 또 전달하고 그 진동이 또 옆에 있는 걸 쳐주기 때문에 진동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해서 점점 전달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동을 통해서 이제 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파동은요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파장이라고 얘기해서 기호는 요 람다라고 써주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 람다를 가지고 이제 써줄 거고요. 얘는 한 번 진동할 때 전달되는 거리고요. 우리 인간으로 칠 것 같으면 보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걸어갔을 때 보폭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인간 대신에 에너지로 보셔야 됩니다. 물질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진행 거리입니다. 1회당 한 번 진동당 1진동당 이제 진행하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동수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F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 같은 경우는 헤르츠 쓸 겁니다. 얘는 미터 쓸 거고 미터 단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초당 진동 횟수예요. 다시 한 번 더. 1초당 진동 횟수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거네. 여러분들 봐봐.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해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1회에 거리 나오고 곱하기 1초에 횟수 나온다, 그죠? 얘 약분돼 안 돼? 약분되지? 시간분의 거리 나오죠? 뭐가 나와? 파동의 속력이 나와.
이게 파동의 속력이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지진파에 종류 두 가지 있는 거 아세요? 사실 엄청나게 많지만 많이 얘기하는 게 피파 S파예요. 피파 S파.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라고 해서 첫 번째 맨 먼저 오는 친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진동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는 피파 같은 경우는 빨라요. S파는 느려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피파가 보통 먼저 와서 살짝 진동 만들고 나면 S파가 지나가면서 다 부수고 다닌단 말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진동도 결국엔 다 뭐로 계산이 된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 막 등산을 하겠다 그죠? 등산을 해서 이제 막 여러분들이 막 그 산꼭대기 가서 사진도 찍고 정상에 가서 그죠? 여기 이제 산꼭대기 갔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초딩처럼 나이는 어른이겠지만 야호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해? 메아리쳐서 돌아오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반대편 정상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 왜? 우리가 알기는 음속은 일반적으로 1초에 330m 정도 갑니다. 물론 계산식이 존재해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한 330에서 340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 10초가 걸렸어. 그럼 편도는 몇 초야? 5초다 그죠?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럼 5초 동안 340 곱하면 얼마예요? 약 1700m. 1.7km 거리에 뭐가 존재한다? 누가 존재한다? 산이 존재할 것이고 부딪혀서 다시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때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오는 전부 다 이제 파장 곱하기 진동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파장이 길면 길수록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문제는 이거야. 도플러 효과는 이 소리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혹은 지하철이나 기차 같은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멀어지면 점점 고음으로 들립니까? 저음으로 들립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이렌 앰뷸런스 같은 소리 들릴 때 처음에 삐용삐용이 점점 고음으로 들려요? 저음으로 들려요? 멀어지면 점점 저음으로 들려. 왜 저음으로 들릴까? 우리가 알기는 소리에서의 고음 저음은 진동수가 결정해. 진동수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저음이 들리면 진동수가 작아져야 돼. 그럼 왜 나한테서 멀어지면 저음으로 들리게 될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당사자가 서 있어요. 추워요. 그 온도 지금 몇 도니? 24도니? 그 내려가지고 그 뭐야 뚜껑 열어봐. 거기에 무풍이 있거든요. 위에 그거 좀 눌러주세요. 혹시나 더우시면 다시 얘기해줘. 자, 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 할까요 우리? 미안합니다.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나로부터 이제 멀어질 거야. 그럼 소리를 내면서 멀어질 거 아니야. 그죠? 소리 내면서 멀어지게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귀는 있잖아. 실제로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에 대한 걸 느껴 못 느껴? 눈으로 보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소리가 작아지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단순하게 볼륨을 낮추는 거랑 멀어지는 거랑 우리 귀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귀가 구분하지 못해요. 그죠?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야.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날 거예요. 나한테 소리를 쫙 쏴요. 그죠? 소리를 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멀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 이제 만약에 멀어졌어요.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지? 이전보다 빨리 도착해? 늦게 도착해? 소리가 늦게 도착할 거 아니야. 왜?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달하는 거리가 뭐 해줬어? 멀어졌잖아. 그지? 멀어진단 말이야. 혹은 오토바이가 만약에 반대로 나한테 가까이 오면 이제 어떻게 된다? 아이고, 더 가까이 되겠죠. 만약에 오토바이가 이제 후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래보다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그지? 이게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근데 원래 거리가 좀 차이가 안 나게 그려져 있네.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만큼 거리가 추가가 됐고 얘는 이만큼 거리가 짧아졌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 귀는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인지하지 못해. 근데 실질적으로 오는 이 거리보다 소리가 조금 더 빨리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귀는 여기서 소리가 오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소리가 오고 있을 거예요 라고 인지를 할 건데 원래보다 더 빨리 도달하고 원래보다 더 이제 늦게 도달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귀는 전부 다 여기서 온다라고 인지를 해버려.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그러면 두 번째 그림부터 볼까? 원래보다 시간이 더 천천히 온다는 얘기는 그지? 소리의 속력이 느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리의 속력이 느려졌다고. 다시 한 번 더. 소리의 속력이 느려졌다고 인지를 합니다. 이 두 번째는 걸리는 시간이 분명히 플러스 t만큼 추가가 되었을 거란 말이야. 얘는 마이너스 t만큼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리의 속력이 변한 적이 없어. 알겠지? 온도가 변하지 않았고 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가 바뀌면 변할 수 있어요. 막 공기가 전부 다 이산화탄소로 바뀌거나 메테인으로 바뀌거나 이러면은 뭐 다르겠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공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속력이 변하지 않았는데 얘는 소리의 속력이 변했다라고 인지를 한다고. 그럼 보자. 얘는 그럼 평소보다 더 늦게 도달하니까 그만큼 속력이 느려졌다라고 인지를 할 거 아니야. 우리 귀는 속력 감소라고 인지를 할 것이고 얘는 속력 증가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파장은 안 변해. 뭐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동수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진동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짧아져야겠죠. 진동수가 작아져야겠죠. 그래야 속력이 느려질 거 아니야.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속력인데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얘는 진동수 감소라고 느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고음으로 들리겠어? 저음으로 들리겠어? 저음으로 들려. 아래쪽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속력이 증가하잖아요, 그지? 속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진동수 증가라고 느껴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도플러 효과는 소리를 내거나 파동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나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게 되었을 때 진동수가 변하는 현상을 앞으로 뭐라고 하겠다? 도플러 효과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장치가 멀어지게 되면 저음으로 들리고 소리를 내는 장치가 가까워지게 되면 고음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고음 울리는 거 혹은 저음으로 들리게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졸라 뛰어. 알겠지? 야 노래 들어봐 하고 내가 도망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원래보다 더 저음으로 들려요. 알겠지? 왜? 이렇게 막 저음으로 들리게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뛰면서 부르라니까? 헥헥거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알겠지? 고음으로 막 그 야생 같은 노래 있잖아요. 막 날아가 하고 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졸라 뛰어. 가까이. 그럼 어떻게 들려? 고음으로 들려.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도플러 효과는 원래 진동수가 변해야 되는데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앞으로 광속을 빛의 속력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뭘 발견했냐면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실제로 딴 인간이 하긴 했는데 이중슬릿이라는 걸 사용하는 건데 뭐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빛의 속력을 우리가 광속시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얘는 불변입니다. 특이하게 값이 변하지를 않아요. 이걸 우리가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서 항상 얼마당 30만 km/s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도플러 효과도 파동이다, 그지? 파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죠? 진동수가 바뀐다, 그죠? 그러면 빛에서도 진동수가 이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파장 곱하기
파장이 진동수가 속력인데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면 진동수가 변해야 돼. 근데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빛에서의 도플러 효과는 특이해. 방금처럼 진동수가 감소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커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에서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며. 진동수가 작아지면 뭐가 커지면 되게? 파장이 길어지면 돼. 진동수가 커지면 뭐가 짧아지면 되게? 파장이 짧아지면 돼. 그래서 결국에는 속력이 얼마로 나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나와. 얘도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똑같이 나와.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실제로 물리원에서 나오긴 하는데 물리원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사용할 지금의 개념에서 다 적용될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도 결국에는 광속시로 나오더라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빛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었을 때 여기다 넣어놨는지 모르겠네. 네. 우리가 얘기하는 빛의 영역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파장이 큰 놈과 진동수가 큰 놈이 있어요. 파장이 긴 놈과 진동수가 큰 놈. 진동수는 횟수기 때문에 크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장이 길이기 때문에 길다 짧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장이 길거나 혹은 진동수가 큰 케이스가 존재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어디에요 하면 이 영역의 가시광선입니다. 여기에 이제 무슨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빨, 주, 노, 초, 그 다음에 보라색 그릴 데가 없네. 이렇게 보자. 보까지 보시면 됩니다. 빨주노 초파남보가 그려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빨간색이 파장이 뭐해? 길어. 보라색이 파장이 뭐해? 짧아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나머지 영역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아마 쌤이랑 수업했던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얘가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나머지 뭐 장파들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장파들 또는 얘는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야. 별빛 눈에 보이지? 다시 돌아오자고.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는데 외부 은하를 관측할 때는 빛의 종류가 총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얘를 앞으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스펙트럼의 종류. 잠깐만 뒤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아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참고만 좀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빛을 파장의 영역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류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연속과 그 다음에 흡수와 그 다음에 방출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연속은 뭐냐? 햇빛을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내 눈에 직방으로 오면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불가능하죠. 현실에서는. 왜? 대기도 있고 중간에 물질이 많잖아. 해서 안 돼. 근데 이론상 우리가 알기는 별의 광원빛을 그대로 우리 눈에다가 도달을 하게 만들면 연속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 근데 문제는 이 광원의 빛이 우리 눈에 지나오면서 여러가지 물질들 여기 있는 막 기체 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보통 이 기체는 저온의 기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웬만하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내 눈에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저온의 기체는 광원으로부터 빛을 받았으니까 뜨끈해지겠어? 차가워지겠어? 빛을 받은 기체는 고온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 고온의 기체가 빛을 낼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뭐다?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방출 스펙트럼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금속의 불꽃 반응색, 혹은 우리가 이제 아마 지금 오로라 관측하기가 되게 좋은 시기일 거예요. 극대기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말 내년 초가 이제 내년이 극대기거든. 그래서 아마 지금의 오로라가 좀 자주 넓게 보일 건데 오로라도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오로라도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전자구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전자구름. 근데 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 1층 가장 아래쪽에 전자가 배치가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2층에 배치가 되어 있을 때도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전자를 존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전자를 나라고 하자. 존이랑 나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는 존보다 나가 더 커요. 나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크기가 있어요. 존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작아져요. 그 값들을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이. 근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에서 존에서 나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양과 반대로 내가 에너지를 방출해서 존으로 내려가기 위한 에너지 값이 똑같아요. 단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일 뿐이야. 얘는 에너지가 커져야 되고 얘는 에너지가 작아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이게 원자마다 또 달라요. 원자마다. 근데 결국 이겁니다. 여기서 광원의 빛을 저온의 기체가 받았겠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모든 수소들은 존에서 나까지 올라가는데 받아야 되는 에너지 크기가 똑같아. 아시겠죠? 근데 얘가 평생 이 나의 위치에 있느냐? 그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떠 있으면 들뜬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오기 위해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내는 빛과 흡수했던 빛이 똑같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페이지 샤에 나와 있을 겁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가 쭉 색칠되어 있을 때 흡수된 영역과 방출된 영역이 똑같이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왜? 간단해. 받은 걸 다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노란색 붙어버렸네. 자, 다시. 자, 이렇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연속이라면 방출 같은 경우와 흡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같은 기체에 대해서 똑같은 환경을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저온의 기체가 이 고온의 기체로 변했습니다 를 얘기할 것 같으면 혹시 이 중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분필 색칠도 복사되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실래요? 사실 컴퓨터라면 가능하긴 하다, 그죠? 자, 다시 저기에서 봤을 때 흡수선의 영역이 요 위치, 흰색으로 색칠해 두겠습니다. 요 위치,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 위치가 만약에 흡수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서 고온이 된 기체는 저 영역을 똑같이 다시 비추네. 똑같이. 여기서 요 파란색만큼 빛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었죠? 노란색 위치에서 여기서 좁게 이렇게 빛을 내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영역에서 마찬가지 주황색 쪽은 빨간색 쪽은 빛내고 있다 칩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돼요. 저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실제로 오로라가 저래요. 오로라가. 금속의 불꽃 반응색도 맨날 같은 빛을 내는 이유가 저기 있어요. 가열을 했더니 내는 빛이 똑같더라 이거야. 왜? 지가 받은 만큼 낼 건데 같은 종류면 같은 빛을 받아낼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제 결론으로 돌아왔어요. 여기는 이제 흡수선과 방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중에 흡수선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 멀리 있던 은하에서 나한테 쏘는 빛들은 당연히 지나오면서 다양한 흡수를 가질 거기 때문에 내 눈엔 당연히 흡수선으로 보일 거고, 얘는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여기는 흰색 빈칸으로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흡수선들이 전부 다 모든 은하에서 발견되는 흡수선들이 원래 예상되는 것보다 전부 다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오른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실제 외부 은하 관측 스펙트럼을 보시면 우리 예상 영역은 얘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영역이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쫙 발견됩니다가 아니라 아예 흡수선 위치가 비율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옮겨옵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와요. 원래 발견돼야 되는 위치보다 흡수선이 오른쪽으로 옮겨왔죠. 붉은색 쪽으로. 그지? 여기는 얘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옮겨가더라 이거야. 원래 노란색이 흡수선 영역이었던 게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더라 이거야. 원래 노란색이 없어져야 됐던 흡수선의 위치는 그대로 빛이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파란색 부분도 마찬가지. 원래 진한 파란색이 남색 계열이 이제 흡수당했어야 되는데 연한 파란색 계열이 이제 흡수당하고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흡수선의 위치가 전부 다 파장이 길어졌잖아. 다시 한번 더. 흡수선의 위치가 옮겨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도플러 효과에서의 진동수가 짧아지고 진동수가 작아지고 파장이 길어진 케이스예요. 얘를 우리가 앞으로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적색편. 적색편이에요. 그럼 반대로 가까워지는 거는 어떻게 될까? 보라색 쪽으로 가까워지겠다, 그죠? 그걸 우리가 앞으로 청색편이라고 할 겁니다. 청색편이. 근데 외부은하 관측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 이거야. 외부은하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안드로메다 은하만 하더라도 이미 수십억 광년 거리에 존재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게 뭐야? 이 공간도 팽창해 안 해? 이 공간도 팽창한다 했죠? 근데 티가 나 안 나? 안 나. 왜? 너무 작은 영역에서의 팽창은 티가 나지 않아. 근데 충분히 멀면 뭐가 나타날 수 있어? 우주 팽창을 우리가 느낄 수 있더라 이거야. 어디서? 이런 외부은하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를 통해서. 근데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오시면요, 이 페이지, 이걸 모르던 시절에는 야, 우주가 무슨 팽창이야, 정지지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입니다. 혹시 이번에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어요? 본 사람 있니? 거기서도 이제 아인슈타인 나오죠? 그죠?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영화 길다 해서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VOD 나오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보려고 대기 중인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주장했느냐? 정지우주를 주장합니다. 정지우주를 주장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지우주 같은 경우는 우주가 팽창을 애초에 해 안 해?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쌤이 지금 동그라미도 마찬가지, 사실 안에다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릴 거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그냥 점만 몇 개 찍어주세요. 근데 똑같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관련된 재밌는 얘기 이따가 좀 해드릴게. 그런데 요거랑 이제 상반되는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 동적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름 뭐였지? 잠시만요. 이름 뭐였지? 까먹었어 나. 프리드먼.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리드만. 프리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프리드만일 거예요. 프리드만. 그래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뭘 주장했어요? 동적 우주, 즉 팽창 우주를 주장해요. 팽창 우주. 동적 우주라고 적혀 있는데 결국 팽창 움직이는 우주를 주장합니다.
수는 줄어들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야. 그 당시에는 사실 팽창 수축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을 때 수축하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다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팽창이라고 주장했던 내용도 있었지. 근데 지금은 우주가 뭐하고 있게? 팽창하고 있고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요. 우주가 수축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현재로서 얘기라는 거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팽창만 합니다.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건 팽창이 점점 커지고 있어. 더 빨리 팽창되고 있어. 가속 팽창 중이거든. 감속 팽창을 하다 보면 언젠간 정지를 할 건데 크기가 커지는 걸. 네, 가속 팽창 중이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우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커집니다에 대한 이야기. 별 이렇게 은하가 4개 찍혀 있으면 여기도 은하가 그냥 대충 4개 찍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이때까지는 방금 얘기했던 허블의 이 이야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시절인데 허블이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로 바뀌어요? 야,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가 싸워요? 정상우주와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이야기로 넘어가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호일의 정상우주론이 존재하고요. 자, 정상우주의 특징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주의 밀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 게 정상우주입니다. 새로운 질량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볼 것 같으면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연금술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라질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지. 근데 얘랑 이제 또 얘기했던 게 뭐예요? 팽창우주론이죠. 팽창우주론. 그래서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사실 한 사람이 주장한 건 아닙니다. 패거리 중에 대빵들이에요. 패거리 중에 대빵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팽창우주를 역시나 주장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팽창우주가 빅뱅 우주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팽창우주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은하가 4개 있었다면 이렇게 그냥 멀어지기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밀도가 줄어들죠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온 내용은 어떤 거야?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더라라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되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물질의 구성 단계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얘기할 거예요? 물질의 구성 단계. 쿼크와 그 다음에 경입자 렙톤이라는 이름도 사용해도 됩니다. 렙톤. 그래서 쿼크가 모여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쿼크 종류 기억나요? 쿼크 종류 6가지 있었는데 그것만 기억나지. 야르탄 쿼크. 또 원래는 스트레인지 쿼크고요. 그렇지. 업, 다운, 탑, 그 다음 바텀, 그 다음 스트레인지, 찰밍 쿼크라고 얘기를 해서 찰밍 쿼크는 맵시 쿼크라고 하고요. 스트레인지는 야르탄 쿼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이제 기묘환으로 좀 바뀌고 있죠. 기묘환. 알겠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쿼크가 모여서 이제 어떻게 된다?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게 됩니다. 양성자 같은 경우는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 여기 있는 중성자 같은 경우는 다운 쿼크 2개, 업 쿼크 하나. 다시 한 번 더. 2U1D. 얘는 1U2D입니다.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 업 쿼크 하나, 다운 쿼크 2개. 그리고 쿼크 같은 경우는 업 쿼크가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이 나오고 합이 얘는 중성 0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것과 중성을 띠고 있다. 전하를 띠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서 뭐가 된다? 원자핵이 되죠. 물론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만도 원자핵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입자 중에 한 종류의 전자가 달라붙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하자? 원자라고 하자. 또는 이온이라고 하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들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원자핵이거든. 그래서 원자핵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원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수소 원소라고 얘기를 하든 헬륨 원소라고 얘기하든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이 모여서 혼합물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복잡한 혼합물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지구, 태양계, 우주 단계로 점점 커져가는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들이 모여가지고 물질이 될 거예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서 결합을 배우는 거야. 공유 결합을 하면 분자, 이온 결합을 하면 이온 결정, 그 다음 금속들끼리 모여있으면 금속 결정이라 부른다 라고 얘기하는 디테일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얘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얘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 커크와 랩터는 10의 -35제곱 초일 때, 지금은 안 해줘야 돼요. 나중에 시험 칠 때, 내년에 시험 칠 때 외우시면 되고, 정말 진짜 빵 터지자마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 빅뱅 터지자마자. 아시겠지? 그래서 막 100만 분의 1초 이렇게 쭉 넘어와서 마지막에 이제 38만 년째까지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알기는 우주 배경 복사까지 이야기를 넘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4페이지 내용 다시 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내용. 자, 우리가 알기는 그래서 빅뱅 우주로 된 증거는 어떻게 있다?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 두 번째가 스펙트럼과 우주 구성 원소에 대한 얘기를 다룰 수가 있다.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주는 빛과 물질이 분리된 시기가 있어요. 어떤 시간에 따른 해석을 하게 되었을 때, 요 시기에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빛과 물질이 하나였다가 아니라 그냥 같이 섞여 있었어. 뒤엉켜 있었어. 왜? 이전까지는 불투명한 우주였습니다. 이유는 원자핵이라 해봐야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밖에 없긴 한데, 수소, 헬륨 이런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원자의 영역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이렇게 막 흩뿌려져 있었어요. 이 무수히 많은 이 전자들이 이렇게 흩뿌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빛이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직진해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전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막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노란색을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빛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의 영역이 있었었다 이거지. 이 바깥쪽도 분명히 우주야. 여기도 다 우주야. 근데 주황색깔이 못 간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기가 왔어. 원자의 영역이 배치가 되고 이 안에만 전자가 들어있는 시기가 와버렸어. 이때는 이제 빛이 뭐해? 쭉 직진할 수 있더라 이거지. 이 빛과 물질이 분리된 시점의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시기와 온도. 이때의 시기는 38만 년이고요. 이때의 우주 평균 온도는 몇 켈빈이었다? 3000 켈빈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3000 켈빈. 그리고 현재가 되잖아. 현재 이 빛이 3000 켈빈으로 발견되느냐? 아니야. 몇 켈빈으로 발견돼? 3켈빈. 정확하게는 2.7 켈빈. 뭐 2.67 켈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보통 2.7 켈빈 아니면 3 켈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7 켈빈짜리가 지금 어디서 발견되고 있어? 온 동네방네 다 발견되고 있다 이거야. 온 우주에서. 왜? 이때 빠져나간 빛은 당연히 온 우주로 다 갔을 거니까. 이때 빠져나간 빛이 온 우주에서 발견되더라 이거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빛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뱅이 폭발할 때 발생한 빛들이에요. 빅뱅이 폭발할 때의 빛. 지금 이 빛과는 다릅니다. 이 빛은 이제 만들어진 거고 저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얘기해줄까? 이 빛도 무한할까 안 무한할까? 무한해요. 근데 왜 안 보이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됐거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빛의 세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해석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 불을 끈다고 해서 여기 빛이 없는 게 아니라고. 있어. 여기서 빠져나간 빛들이 지금 계속 반사되고 있어. 너무 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야. 알겠지? 쌤이 혹시 노을 얘기한 적 있니? 노을? 노을 설명해 준 적 없어요. 노을 얘기해 줄까? 여러분 혹시 노을 보는 거 좋아해요? 노을? 이제 저녁에 상상을 하라. 여러분들이 막 공원을 거닐고 있어. 한강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우리 다 행복한 상상을 합시다. 관악구에 있는 우리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 있다, 그지? 에 갔어요. 그죠?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해요? 거기에서 이제 만난 CC는 하지 마세요. CC는 하지 마시고요. 서울대를 가셨으면 고려대나 연세대에 우리 아름답고 잘생긴 남친구 여자친구 만나시고, 아시겠지? 쌤이 살아본 바로는 CC는 딱히 해도 좋아. 경험을 할 거면 차라리 CC만 하시든가. 아시겠죠?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같은 학교에서 쭉 만나보는 거야. 여러분 학교에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 얘랑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쟤랑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런 애들이 있다, 그죠? 나중에 어떻게 돼? 한 10년 지나잖아? 10년 지나서도 아직도 저리 놀림 나간다? 엄청 놀려요. 야, 그때 그 잘 지내더라. 근데 얘도 잘 지내더라 하면서 막 얘기해 주거든. 어쨌든 시신하지 마세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서 그 따뜻한 가을 날씨에, 그치? 다 우리 따스한 손 잡고 한강을 거닐러 이제 놀러 갈 거야. 저녁에 뭐가 지고 있어? 노을이 쫙 지고 있어. 와, 예쁘다 하면서 사진 찍을 거 아니야. 사진으로 찍잖아. 눈으로 본 것만큼 핑크빛이 진하게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히죠? 왜 안 찍히냐면 우리 눈은 진실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는 것이지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요 영역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스펙트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있겠다, 그죠? 딱 이만큼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라 치자. 그 다음에 여기는 Y축이 빛의 색이라 치자. 그런데 우리 눈은 볼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역이야. 이 영역이고 이 영역이야. 우리 눈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야. 이게. 즉 아무리 빛의 세기가 빨간색 세기가 이만큼 세게 오고 노란색 세기가 이만큼 세게 오고 주황색 세기가 이만큼 세게 오더라도 우리는 빨간색을 이만큼 인지해요. 주황색은 이만큼밖에 인지를 못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뭐 노란색도 이만큼 인지하고 그 다음 초록색도 이만큼 인지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센 빛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만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인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카메라 친구 얘기해 드릴까요? 카메라 친구. 카메라 친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은 눈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상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빨간색이 가까워요? 파란색이 가까워요? 파란색이 많이 가깝죠. 그러니까 똑같은 빛이 오더라도 우리 눈은 빨간색을 이만큼이나 인지해 주는데 여기는 얘는 빨간색을 이만큼밖에 인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와 하늘 보면서 와 예쁘다 하면 사진을 찍어. 빨간색 이만큼밖에 못 받는다니까? 알겠지? 근데 우리가 원래 그 노을이 지기 전에 원래 기본 베이스의 하늘은 무슨 색깔이야? 푸른색 계열이잖아. 그 푸른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눈도 뭐 적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적게 받아들이잖아. 꽤 받아내. 근데 얘도 어때? 그 파란색을 굉장히 많이 받아내는 건데 빨간색을 적게 받아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노을이 적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카메라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카메라에서 파란색 영역의 빛의 세기를 쫙 인공적으로 내리고 난 다음에 전체 세기를 다시 키우면 이게 우리가 알게 된 뽀샤비죠.
아시겠죠? 원래 이게 포토샵의 순기능이죠. 얼굴을 줄이고 눈을 키우고 이게 순기능이 아니고, 알겠지? 원래라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과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것을 조절하는 게 원래 포토샵의 순기능이긴 해요. 아시겠지? 근데 이제 전부 다 증명사진 찍어놓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막 쌤처럼 막 수염이 좀 진하면 수염 다 없애놓고, 턱이 좀 크면 턱 줄여놓고, 광대가 크면 광대 줄여놓고, 눈 작으면 눈 파 이렇게 만들어놓잖아. 그런 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 하고 거기서 이제 좀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순기능으로 써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고요.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카메라의 필터 같은 경우는 파란색 계열 쪽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필터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블루 필터라고 해서 B 필터라고 하고요. 얘는 또 모시기해서 V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V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V 필터가 상대적으로 붉은색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필터 종류 같은 경우도 노란색 계열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필터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V 필터는 노란색 계열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블루 필터는 파란색, 보라색 계열에서 강하게 반응되는 필터를 U 필터라고 할 거예요. U, B, V 필터 영역이 각자의 색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얘가 노란색, 얘가 이제 파란색 계열, 얘가 보라색 계열을 인지하고 있는 필터의 종류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밤하늘의 별빛의 색깔들이 보시면 파란색 별빛도 있고 빨간색 별빛도 있다, 그죠? 인간은 빨간색 별빛이 조금 더 잘 보는 편이고 카메라는 파란색 별빛이 조금 더 잘 보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이런 차이점도 가지고는 있죠. 근데 카메라의 사기점, 카메라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신경 같은 경우는 자극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호르몬은 길지만 신경은 짧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본 것만 볼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쌤이 이렇게 막 자세를 잡아. 이렇게 잡아. 여러분들한테 H로 보여요? 그러면 호르몬이야. 왜? 이게 누적되고 이것도 누적된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쌤이 얼마나 병신 같아 보이겠어. H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대신에 이제 삼라만상처럼 막 팔이 막 여러 개 막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 눈은 그게 안 돼. 근데 카메라는 돼. 뭘 늘리면 돼? 조리개를 찰칵하는 시간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받아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모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으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별빛도 굉장히 진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닐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좀 돌아올게요. 그래서 요때 발견되었던 빛도 어떻게 되는 거야? 과거에 우리가 저 38만 년째, 지금 우리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살이거든. 138억 살. 근데 0살에서부터 딱 38만 살이 되었을 때 3000K는 줄어들었을 때는 우리 눈에 보였을 거야. 왜? 제2영역 중에 일부가 실제로 가시광선 영역에 있었거든. 여기에 반응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의 2.7K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어. 2.7K 어디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면 이 마이크로파에 해당해.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친구거든. 물론 전자레인지 세기가 얘로 볼 것 같으면 마이크로파가 한 이쯤으로 발견된 전자레인지는 엄청 세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저거 가지고 전자레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2.7K짜리 가지고 이제 관측이 가능한 게 온 우주에서 발견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실제로 가모프라기 인간들이 팽창 우주를 주장했을 때, 빅뱅 우주를 주장했을 때 아마 이게 발견될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윌슨과 펜지어스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을 하죠. 발견한 것도 운빨이에요. 발견한 것도. 이 주파수 조절하다 보니까 특정 파장에서 계속 반복적인 자극이 인지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 집에서도 되고 옆집에서도 되고 딴 데 가서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발견하기 시작한 게 이 마이크로파야. 이게 우리가 알기는 우주 배경 공사야. 아시겠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기능이 좋아져서 WMAP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었을 때 온 우주에서 웬만하면 균질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균질하진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돼. 왜? 달에 가려지거나 다른 천체에 가려지거나 우주에 떠있는 것들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안 오는 구간도 생길 거 아니야. 다 보니까 완벽하게 균질하진 않지만 대체로 좀 균질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거죠. 그래서 138억 살 동안 우주에서 열심히 진행을 해서 만들어져 왔을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존재할 거 아니야? 이게 3대1로 관측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3대1로 관측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여기는 흡수선 방출선을 통해서. 특히나 흡수선. 온 동네방네 모든 별들, 웬만한 별들을 다 관측해도 거의 뭐에 가까워? 수소의 흡수선 영역과 헬륨의 흡수선 영역이 약 몇 대 몇으로 발견돼? 3대1의 양으로 발견되더라 이거야. 이 3대1로 발견될 수 있는 그 힌트는 양성자, 중성자가 7대1, 즉 14개와 2개일 때 가능한 수치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예측을 했었는데 흡수선 영역에서 3대1의 질량비로 발견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관측하는 수치도 그래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개수비는 7대1,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1,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이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3대1. 그리고 실제 발견되고 있는 온 우주에서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봤더니 74% 대 24%입니다. 74% 대 24%. 거의 3대1이죠. 거의 3대1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맞구나라는 증거가 되었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빅뱅 우주론을 설명할 때는 우주 팽창 우주론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사람들이 개무시했었어. 개무시. 그래서 개무시를 해서 붙인 별명이 빅뱅이었단 말이야. 무슨 큰 뻥이냐. 우주가 무슨 뻥을 했냐. 폭발했겠냐. 말이 됐냐 했는데 말이 된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빅뱅 우주론으로 좀 붙여진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별명이었어요. 아시겠죠? 원래는 이제 뭐 헛소리하고 앉았네 하면서 욕을 먹던 이름이었는데 그게 이제 고착화가 되어서 현재는 이름이 아예 빅뱅 우주론이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나눈 우주론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들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문제들이 있을 건데 이 문제들은 사실 거의 내신용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5페이지 5번 문제 볼래? 5페이지 5번 문제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돼. 아시겠죠? 쌤이 지금 얘기해드린 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내년에 공부를 하실 때는 뭐 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를 좀 외우시면서 가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과목부가 중요해요. 호일이 중요해요. 이 인간들이 뭘 주장했는지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사실 살아가면서 쿼크가 몇 초에 만들어졌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만들어졌겠지. 근데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10의 마이너스 35 제곱초 때 만들어졌습니다가 중요해요. 3분째에 뭐가 만들어졌습니다가 중요해요. 38만 년 때 3000켈빈이라는 우주의 환경이 존재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하게 물어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주가 쭉 퍼져와서 현재도 발견되고 있는 빛을 뭐라고 합니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중요해요. 38만 년 전까지는 불투명했던 우주가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면서 투명한 우주로 변했습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서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헷갈리는 것들 있으시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들은 그냥 좀 참고만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풀어보세요. 시간 여유 있을 때. 자, 그다음 14쪽 한번 넘어갑시다. 14페이지. 그 도플러 효과는 진짜로 나중에 우리 막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음악 틀어놓고 막 가잖아요. 그죠? 그 막 노래 막 틀어놓고 할 거야. 멀어질 때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봐봐. 고음이 되는지 저음이 되는지. 가까워질 때는 티가 잘 안 나는데 멀어질 때는 티가 생각보다 잘 나. 알겠지? 물론 저기서 저 멀리서 소리를 내고 있는 오토바이가 오고 있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인지를 할 건데 보통 우리가 그걸 인지할 때쯤이면 이미 가까워졌을 때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멀어지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라는 거 도플러 효과입니다. 빛의 경우에는 원래 진동수만 변해야 되는데 빛의 특징 때문에 빛은 파장도 같이 변해야 되고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파장이 변하다 보니까 색깔이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적색편이 가까워지면 청색편이라고 할 거예요. 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4쪽에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퍼센테이지 잠깐만 간단하게 좀 그리겠습니다. 원형 그래프 잠깐 그릴 거고요. 뭐 간단하게 그릴 거기 때문에 쉬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24%, 2%, 74%입니다. 24%가 헬륨, 74%가 수소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4페이지에 그 네모칸 첫 번째 거 있다고 그죠? 거기다가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는 뭐가 많아요? 철이랑 산소가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생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탄소와 산소와 탄소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구와 생명체 이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지구 생명체 지워놓고 시험 문제 낸다. 자, 해서 우주에는 전신에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고 수소와 헬륨은 원래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처음에 폭발 빵 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지금은 2%나 기타가 생겼을까? 이 2%가 기타거든, 기타. 탄소, 산소, 질소, 아르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타 원소야. 얘들이 왜 생겼을까? 그럼 얘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라고 하는 게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별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별은요, 첫 번째 고 1도 저온의 선문에서 가스 덩어리가 시작입니다. 고밀도 저온 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중력 수축, 두 번째 빛이 만들어내는 핵융합에 의한 팽창. 중력 수축은 수축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비에너지는 뭐 할 겁니까? 팽창을 시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아무리 고밀도 저온이라고 해봐야 크기가 이만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별은 이만해요. 엄청나게 작아져야 돼요. 수축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고온이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 두네. 활발해요. 활발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뭉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저온이어야 돼요. 충분히 여기서 계속 물질이 추가가 되어서 작아질 때까지 뭉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질량에 의해서 아무리 얘들이 고온이 되어도 중력이 너무 세서 뭉칠 때까지는 좀 저온이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고밀도 고온이면 어떡합니까? 그냥 가스 덩어리예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합니까? 중력 수축을 계속 반복해요. 중력 수축을 해서 충분히 좀 작아졌습니다. 좀 붉은색을 좀 띠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를 우리가 앞으로 원시별이라고 할 거고요. 원시별은 또 중력 수축을 또 합니다. 중력 수축을 해서 더 작아져요. 원시별이 계속 작아지다가 언제?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달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얘를 주 계열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주 계열성은 핵 온도가 1000만 켈빈이어야 돼요. 1000만 켈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수소 핵융합을 시작했어요 라는 얘기죠. 왜?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고 있더라 라고 하거든. 이때 뭐가 발생해? 질량 감소가 발생해. 이걸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할 거야. 질량 결손.
알겠지? 이 질량 결손이 일어난 만큼 뭐가 생기더라? 에너지가 생기더라 이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가 깨지기 시작하는 영역이에요. 얘는 지구에서는 없다. 아시겠죠? 지구에서는 아직 없어요. 인공태양도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개꿀인데.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 참 이름도 직관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입자학 에너지 연구소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고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좀 멀지 않았을까? 그거보다 LK99가 저보다 빠를 것 같긴 한데, 그죠? 어쨌든 인공태양을 만들게 된다면 이제는 어떤 수준까지 왔느냐?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야.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면 에너지를 가지고 질량을 만들어내는 시기도 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질량을 가지고. 왜냐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변에 에너지로 질량을 만들어내는 건 과거에 있었지 지금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까 싶긴 해.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헬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질량 결손이 일어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라고 할 것이고,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광원으로부터의 에너지예요. 이 빛들이에요. 빛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열도 있겠지만 빛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수소 핵융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수소가 이제 헬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온 우주가 뭐밖에 없었어. 수소밖에 없었는데 헬륨이 발생했고, 헬륨의 양이 늘어난 이유가 여기 있어요. 24%나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부분의 별이 일단 이것으로 시작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주도 수소를 다 쓰는 순간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쌤의 생각은 그래요. 우주의 죽음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게 있지 않는 이상 쌤이 생각하기에 수소의 소멸이라고 봅니다. 수소의 소멸. 만약에 이제 고등한 생명체가 더 발생하거나 우리보다 더 똑똑한, 또는 인간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많이 해서 거꾸로 헬륨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로 다시 채워 넣으면 우주를 안 죽이고 살려낼 수도 있긴 해. 근데 그게 무한하진 않겠지. 그죠? 무한하진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우주도 죽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멀었죠. 138억이나 됐는데 24%밖에 못 만들었고 74%가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밀도가 점점 고밀도로 바뀌고 고온으로 바뀌는, 점점 밀도 증가와 온도 증가를 통해서 이 주기율성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얘기해 줄게.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표면 온도는요, 별의 색깔이 푸른색 별도 있고 빨간색 별도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죠? 사실 흰색 별도 있고 노란색 별도 있거든. 태양이 노란색 별입니다. 태양빛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표면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태양은. 근데 시리우스라든지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베텔기우스 이런 이제 파란색이나 혹은 붉은색 별들도 있을 건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을 얘기하거든요. 색깔, 여기는 색깔들을 얘기하는데 파란색일수록 실제로 온도가 높아요. 붉은색일수록 온도가 낮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거예요. 주기율성 단계에서 푸른색이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큰 애들이에요. 푸른색이면 질량이 큰 애들, 붉은색이면 질량이 작은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질량이 큰 애들은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14페이지에 나오는 거 빈칸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 뒤에 다 있으니까 채워보시고, 16페이지 내용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둘 다 주계열인데 한 놈은 붉은색 별이고 한 놈은 푸른색 별이에요. 일반적으로 붉은색이 푸른색보다 작습니다. 푸른색이 붉은색보다 크고요.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질량도 크다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주기율성이 그 다음에 더 이상 이 중심부에 수소가 없어지게 되면 수소 핵융합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오히려 이렇게 팽창해버려요. 얘도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뭐합니까? 팽창해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팽창을 했는데 특이한 건 이 내부 공간을 보시게 되면 이 내부가
바깥쪽에서는 다시 수소가 헬륨이 되고 있고 중심부에서는 헬륨이 탄소가 되고 있는 과정을 겪어요. 근데 여기는 내부 같은 경우는요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해요. 수소가 헬륨이 되는, 헬륨이 탄소가 되는, 탄소나 산소 따위가 다시 네온 같은 게 되는, 네온이 더 무거운 규소가 되는, 여기는 규소가 철이 되는 것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철까지 만들어내요. 철까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탄소나 산소까지가 한계인데, 다시 한 번 더, 얘는 탄소나 산소, 헬륨, 수소까지만 만들어내는 반면 얘들 같은 경우는 수소에 헬륨에 탄소에 수소는 만들어낸다는 게 개념은 아니겠죠. 산소에 그 다음에 네온에 규소에 누구까지 철까지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별의 한계예요. 왜? 이 철까지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온도만 해도 27억에서 한 35억이라고 얘기를 해.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지금 압력 개념을 제외하고 온도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몇 도다는 1000만 켈빈 제외하고는 잘 안 합니다. 굳이 하면 헬륨이 한 1억 정도. 그 두 가지 빼고는 거의 잘 안 다뤄. 왜냐면 사실 헬륨도 1억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거든. 압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1000만 켈빈하고 1억으로 지금 얘기를 할 뿐이에요. 원래 헬륨도 1억에서 2억 정도에는 넓은 범위의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얘들은 우리가 앞으로 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좀 어두운 거성들은 그냥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할 것이고, 저 밝은 거성은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가 초거성, 얘가 적색 거성이에요. 적색 거성에서는 산소까지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얘는 철까지 만들어지더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런 무거운 애들은 얘들이 이제 보통 수축 팽창을 한단 말이야. 근데 수축을 하다가 너무 강하게 수축을 해버려서 터지는 경우가 생겨. 그걸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해. 번쩍하고 터집니다. 그때 엄청나게 고온고압의 환경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그때 철보다 무거운 금이나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집니다. 은이라든지 백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얘가 죽을 때 만들어지는데 얘는 죽으면 그냥 죽어. 얘는 마지막에 죽으면 그냥 죽어. 중심에 있는 남아있는 핵 같은 경우는 고체이기 때문에 백세해성이라는 친구로 죽고, 그 주변에 있었던 가스 덩어리 같은 경우는 퍼지면서 행성상성운이라는 크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의 고체 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성자별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주변에 빠져나간 가스 덩어리의 폭발을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질량이 생각보다 너무 크잖아? 그럼 중성자별이 아니라 얘가 뭐로 진화해버려요? 블랙홀로 진화를 해버린다더라.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양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백색해성으로 죽는다. 만약에 얘가 태양의 질량보다 훨씬 더 크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중성자별로 죽는다. 물론 초신성 폭발을 곁들이긴 하지만요. 근데 초신성 폭발을 했는데 질량이 너무 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주변의 공간을 모두 빨아버리는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옛날에는 블랙홀 탄생을 몰랐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릴 때는 블랙홀의 탄생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그냥 어딘가가 빨아들이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색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우주에는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공간을 빨아들이는 공간이 있을 뿐이다. 좀 이 공간, 이색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어딘가에는 화이트홀이라고 해서 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박사났죠. 이게 발견되고 난 다음에. 없습니다. 이제는 화이트홀은 없어진, 사실상 이제 묻힌 가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질량이 너무 크면 뭘로 진화를 해버린다? 블랙홀로 진화를 해버립니다 라는 내용이 우리가 알게 된 이제 16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잘 17페이지에 그림이 잘 나와 있다고죠. 17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14페이지에 봤었던 지각과, 그러니까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원소 뭐 있었는지 기억나니? 철, 그 다음에 산소 이런 애들이 있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구에 있는 철이나 산소는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태양은 지금 주계열성이에요. 태양은 주계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 산소 이런 애들은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철, 우리 지금 철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적어도 어느 단계를 거쳐야 돼요? 거성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우리 태양은 거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태양은 앞으로 탄소와 산소를 만들어낼 친구지 아직까지는 헬륨까지밖에 못 만들고 있어. 그럼 지구상에 있는 이 철이나 다른 원소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야?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이 죽을 때 팍 하고 터지면서 뭐가 만들어졌어? 철이나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게 태양의 재료가 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다 다른 별들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지구상에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좀 쉬었다가 좀 쉽시다. 좀 쉬었다가 15분 뒤에는 우리